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열발전이 지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단의 구체적인 결과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자기장 측정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국 장비보다 무게는 절반으로 줄이고 자기장 효율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쉽게 사먹는 포장김치를 하루 2끼 먹으면 나트륨 하루 권장량의 30%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는데 문제는 포장김치의 영양성분 표시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에서 연구와 장비 수준은 아직 미흡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 소재 개발 등 기초과학 분야에 필요한 자기장 측정기를 개발해 국산 장비 활용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자기장을 측정하는 전자기기입니다. 전자석을 이용해 자기장을 발생시켜 물질의 성질을 측정하는 장비로 반도체 소재는 물론 나노소자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 연구 분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기초장비를 전량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석 장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효율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더 적은 전류로 구동이 가능하고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산 장비보다 무게를 50% 이하로 줄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기장 효율을 확보해 상품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설명입니다. 고효율 전자석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이 기술은 연구소 기업을 통해 상용화에 본격 나서게 됩니다. 연구팀은 완제품 5개 모델뿐만 아니라 전자석, 냉각장치 등 개별 부품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해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제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저희가 수입을 해서 주로 쓰는 제품 대비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로도 그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는 기초과학 연구 장비, 물리화학 분야 등 기초연구에 필요한 전자석 장비의 국산화로 전자기 측정기기 영역에서 국산 장비 활용이 한층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미래형 교통수단이 될 개인형 자율항공기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3년 안에는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시와 개발 주체들이 제품 디자인을 공개하고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브, 퍼스널 에어 비클의 약자로 미래형 개인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꽂힌 개인형 자율항공기가 몇 년 안에 실생활에 등장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드론업체, 연세대 경희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공모한 파브 기술개발 사업에 지역 기반으로 선정된 인천 컨소시엄은 디자인 2종류를 공개했습니다. 추진체가 하부에 있는 디자인과 상부에 있는 디자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둘 가운데 하나를 3년 뒤 시제품으로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문 앞에서 문까지 또 빌딩 옥상에서 빌딩까지 이렇게 자율스럽게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이동하는 수단이 탄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행 제어 기술과 양력을 발생시키는 모터 기술, 유도 착륙 기술 등을 융합시켜 안전한 제품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약식도 맺었습니다. 파브 산업이 잘 육성이 되면 우리 인천 지역 기업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우리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섬과 육지 간에 아주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파브 산업으로 5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과 3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파브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지난 2017년 일어난 규모 5.4의 포항 지진 원인에 대해 정부 조사연구단이 1년여간의 연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당시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었는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우선 그 포항 지진원 단층에 대한 지질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마이오세라는 기간은 동해가 열리면서 확장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항 지역에 확장에 의해서 정단층들이 여러 조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포항 지진을 일으킨 단층은 곡강 단층이라고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의 반향 단층, 반대 방향으로 경사하는 그런 단층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그 압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생 응력장 하에서 그 우수향 수평 이동 성분을 가지는 역단층으로 재활성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구물리 탐사는 기존에 있던 내용과 새로 수행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을 했습니다만 심도가 4km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상도로 파악하기는 어려웠고 대신에 계략적으로 그쪽에 비저항대가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질 이제 속도 구조 모델이 이전에 그 발표된 사람마다 다른 속도 구조 모델을 썼기 때문에 속도 구조 모델을 가장 현재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 탄성파 탐사 자료를 이용해서 첨부 심도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경상분지 모델을 신부는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위성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확보를 해서 그 위성 분석을 의해서 지표 변이가 갈 수 있는 가장 그 적합한 단층 모델을 만들었었습니다. 지진 자료 추출과 발생 시간의 시간적 분포를 보시면 저희가 포항 일원에서 반경 한 50m 정도에 되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1월 15일 본진까지 520개의 지진을 식별하였습니다. 요건 지진을 있다는 것을 식별하는 템플레이트를 써서 식별하였고 이 중에서 초기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개수가 240여 개 정도 됐는데 이 중에서 포항 지열 실정 연구 부지에서 반경 5km 이내 그다음에 진원 깊이 10km 이내인 것들을 추려서 그 중에서 정확하게 3차원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98개의 지진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최민계 교수님이 보여주신 3차원의 빨간 그 점과 파란 점은 그 98개의 지진에 대한 해당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본 결과 EGS 실정 부지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시간적 분포가 EGS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있었던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지금 그림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위치가 정확한 것의 지진을 찍은 거고 지금 보여준 이것은 매그니튜드, 즉 규모가 정해진 지진을 찍어 드렸습니다. 하나를 보시면 1차 수리 자극 이전에 지진 사이즈미스티, 지진 활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PX2 관정의 굴착 과정에서 있었던 이수 누출입니다. 드릴링 플루이드가 있는데 그것이 지층의 어떤 그 깨진 틈을 만나서 누출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되었는데 그 심도가 PX2 3,800m 심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저희가 이걸 보시면 빨간 것이 PX2 과정에서 일었던 이수 누출이고 나머지 색깔은 PX1 굴착 과정에 있었던 이수 누출이고 그 이 드릴링하는 과정에 시출하는 과정에 썼던 이수의 밀도가 대부분은 물보다 한 1.2배였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1.6배로 돼서 이수 누출 시에 굉장히 압력이 크게 작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09년 1월부터 쭉 찍어보면 2009년 1월부터 포항 지역에 지금 EGS 실정 부지 근처 5km를 본다면 미소 지진 활동도 없었습니다만 2015년
11월 1일부터 미소 지진이 검출되기 시작했는데 집중적으로 이수 누출이 발생한 시기가 2015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또 그걸 시간축을 확장해서 보면은 이런 형태의 지진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진원 위치 결정과 분포 특징은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속도 모델을 정확하게 구축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진 위치를 이렇게 98개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이건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네,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 발표를 들어보셨습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열 발전을 위해 지하로 주입한 물이 지진을 유발시켰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행성 배누와 류구의 내부가 구멍이 많은 다공성 구조의 잡석 무더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렉스와 하야부사-2가 각각 탐사 중인 소행성 배누와 류구의 구성물질과 표면 특성, 형성 과정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류구는 수분이 거의 없는 탄소질 콘드라이트로 되어 있지만 배누는 물 분자를 포함한 광물이 풍부한 콘드라이트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 소행성의 표면과 모양, 물리적 특성 등을 연구하면 태양계 진화 단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류구와 배누는 각각 하야부사-2와 오시리스-렉스가 직접 표면의 표본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올 예정이어서 기대가 큽니다. 하야부사-2는 오는 2020년, 오시리스-렉스는 2023년 귀환할 예정입니다.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벨상 수상자로 미국의 수학자 캐런 울렌베커가 선정됐습니다. 아벨상 위원회는 울렌베커의 연구는 수학의 지형을 극적으로 바꿨다며 게이지 이론과 이론 물리학의 수학적 언어에 대한 연구는 입자 물리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 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 수학과 명예교수인 울렌베커의 이번 아벨상 수상은 여성으로는 처음입니다. 아벨상은 노르웨이 수학자 닐스 헬리크 아벨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가 지난 2003년 제정한 것으로 상금은 600만 크론에 우리 돈으로 약 8억 원입니다. 간편에서 흔히 사 먹는 포장김치의 나트륨 함량이 하루 두 끼 분량의 권장량의 3분의 1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국물 요리 등을 함께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꼼꼼히 따져볼 수 있도록 포장김치에도 영양 성분 표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 된 지 오래지만 반찬으로 빠지지 않는 김치, 그 가운데서도 간편하게 사 먹는 포장김치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치는 그런 게 없더라고.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나트륨이 얼마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배추를 뭐 얼마큼 먹었으면 나트륨을 하루 섭취량을 다 먹었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시중에 판매되는 포장 배추김치 15종을 조사해봤더니 100g 양에 나트륨이 평균 569.58mg, 하루 권장량의 28.5%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인이 한 끼에 김치를 평균 50g씩 먹는 걸 고려하면 두 끼에 권장량의 30% 가까이 섭취하는 셈입니다. 김치 하나만 반찬으로 먹는다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소금으로 간을 하는 국이나 나트륨이 많기로 유명한 라면과 함께 먹는다면 하루 권장량을 거의 채우거나 넘길 수도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똑같은 포장김치지만 상표에 따라 나트륨 함량이 가장 많은 제품과 가장 적은 제품 사이의 격차가 무려 1.5배일 정도로 차이가 크고 같은 상표라도 제조한 날짜에 따라서도 최대 45%나 차이가 나는 점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포장김치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나트륨 함량 같은 영양성분 표시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의 선택 정보로서 영양 표시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여 고를 수 있도록 영양 표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소비자 시민 모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김치류 역시 영양 표시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계속되는 새로운 과제들과 반복되는 업무, 복잡한 인간관계가 지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대학만 합격하면 취업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기대는 높아지지만 만족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더 큰 자극인 일상 탈출, 일탈을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넷의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일탈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